어젯밤을 돈으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미안하지만 윤서진 씨, 난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남자가 아닙니다. 윤서진은 자신의 경호원 강태우와 충동적으로 하룻밤을 보낸 뒤 감정을 인정하는 대신 돈으로 관계를 정리하려 한다. 가난한 남자를 상처 입혔다고 생각한 서진은 그를 더 챙기려 하지만 태우가 숨기고 있는 것은 빚이나 가난이 아니라 누구도 쉽게 입에 올릴 수 없는 이름이다.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태우를 찾아 헤매던 유럽의 시선도 서울로 향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서진은 자신이 보호해야 한다고 믿었던 남자가 사실 누구보다 위험한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른다. 어젯밤 값이에요. 가난한 경호원한테 이 정도면 적지 않죠. 윤서진은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흰 봉투를 내려놓으며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만들었다. 새벽부터 몇 번이나 연습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입 밖에 내놓고 나니 생각보다 훨씬 잔인하게 들렸다. 셔츠 단추를 채우던 강태호의 손이 정확히 세 번째 단추에서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보았다.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눈빛만은 달랐다. 지금 저한테 돈 주는 겁니까?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서진은 괜히 가방끈을 바로잡으며 대답했다. 돈이 아니라 사례비라고 생각해요. 무슨 사례요? 어제 일. 어제 제가 무슨 서비스를 제공했습니까? 순간 서진의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말을 꼭 그렇게 해야 해요. 태호가 한 걸음 다가오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먼저 가격을 매긴 건 윤서진 씨입니다. 당신 월급 얼마 안 되잖아요. 손해보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태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웃는 것 같기도 하고 화를 참는 것 같기도 했다. 그는 봉투를 집어들더니 무게를 재듯 손끝으로 가볍게 흔들었다. 제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걱정 아니에요. 그럼 동정입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왜 자꾸 절 불쌍하게 봅니까? 그 질문만큼은 장난이 아니었다.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녀 자신도 몰랐다. 왜 몇 달 전부터 이 남자의 낡은 운동화가 신경 쓰였고, 왜 점심을 거르는 날이면 화가 났고, 왜 어젯밤 술도 거의 마시지 않은 채 그에게 입을 맞췄는지. 강태우는 봉투를 다시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안 받겠습니다. 서진은 즉시 봉투를 그의 손에 다시 밀어넣었다. 받아요. 싫습니다. 당신 지금 월세도 밀렸다면서요. 누가 그럽니까? 집주인이 전화했잖아요. 지난번에 그 전화까지 들었습니까?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들었죠. 태호는 잠깐 눈을 감았다. 그날 전화는 월세 독촉이 아니라 그가 서울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건물의 관리인이 보안 장비 교체 문제를 묻던 것이었다. 하지만 서진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순간 그는 일부러 말을 바꿨다. 밀린 월세를 독촉받는 척했고 서진은 예상대로 그 뒤부터 그의 식사와 생활비를 노골적으로 신경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재미있었다. 누구든 강태호에게 접근할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부터 계산하던 세계에서 유일하게 윤서진만은 그가 가진 것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탁자 위의 봉투를 바라보자 이상하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윤서진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천천히 불렀다. 어젯밤을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은 겁니까? 서진의 손가락이 굳었다. 우린 실수했어요. 전 실수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나는 생각해요. 왜죠? 그녀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고 문 쪽으로 걸었다. 태호가 뒤에서 말했다. 돈은 가져가십시오. 서진이 멈추자 그가 차분히 덧붙였다. 제가 아무리 가난해도 자존심까지 판 적은 없습니다. 그녀의 가슴 한복판이 따끔하게 찔렸다. 그러나 돌아보면 약해질 것 같았다. 결국 서진은 봉투를 가져가지 않은 채 문을 열고 나갔다. 두 사람이 머물렀던 곳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모텔도 고급 호텔도 아니었다. 태호가 자신의 집이라고 주장하는 성수동의 오래된 원룸이었다. 작은 싱크대와 낡은 냉장고 접이식 식탁 하나가 전부인 공간은 서진이 상상하는 가난한 독신 남자의 집과 정확히 일치했다. 문제는
지나치게 정확하다는 것이었다. 침대 옆에는 거의 읽지 않은 책 2권이 있었고 옷장에는 검은 셔츠와 흰 셔츠가 비슷한 간격으로 걸려 있었으며 욕실에는 일회용품을 제외하면 개인적인 물건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서진은 그런 어색함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진 게 없으니 짐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떠난 뒤 태호는 한동안 닫힌 문만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꺼냈다. 값싼 중고제품처럼 보이는 기기였지만 지문을 2번 확인하자 별도의 화면이 열렸다. 부재중 전화가 13통이었다. 발신자는 모두 같은 번호였다. 태호는 창가로가 블라인드를 내린 뒤 전화를 걸었다. 상대가 받자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명령만 남았다. 서울에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전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쪽 움직임은 잠시 침묵한 그는 다시 물었다. 누가 내 위치를 알고 있지? 답을 들은 뒤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진이 탄 검은 세단이 골목 끝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아주 낮게 말했다. 그 여자는 관련 없어. 이름도 입에 올리지 마. 전화를 끄는 태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반지를 꺼냈다. 안쪽에는 오래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 가장 안쪽으로 밀어넣었다. 윤서진은 차에 올라탄 뒤에도 속이 편하지 않았다. 운전석에 앉은 회사 직원이 룸미러로 몇 번 눈치를 살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는 아버지 회사의 계열사가 아니었다. 서진은 일부러 독립법인을 만들었고 집안의 자금도 거의 받지 않았다. 아버지 윤명석 회장은 그런 딸을 이해하지 못했다. 돈이 있는데 왜 고생하느냐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서진에게 돈은 힘인 동시에 족쇄였다. 대학 시절 사랑했던 남자도 결국 아버지가 건넨 돈을 받고 떠났다. 그날 아버지는 울고 있는 딸 앞에서 차갑게 말했다. 사랑이 진짜였다면 돈 때문에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 그 뒤로 서진은 관계가 깊어질 것 같으면 먼저 조건을 만들었다. 계약, 월급 선물 비용,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상처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태호와의 관계도 그래서 처음부터 단순했다. 반년 전 거래처 대표의 집요한 스토킹 때문에 경호가 필요해졌고 소개받은 사람이 그였다. 경력은 짧고 급여 요구는 낮았다. 지나치게 잘생긴 얼굴 때문에 오히려 미덥지 않았지만 실력은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돈에 욕심이 없었다. 그래서 서진은 그가 더 불쌍했다. 욕심도 못 낼 만큼 형편이 어렵다고 마음대로 결론 내렸던 것이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태호였다. 그녀는 화면을 한참 보다가 받았다. 왜요?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 봉투 두고 갔습니다. 가지라고 했잖아요. 다음에 돌려드리겠습니다. 강태호 씨. 네. 어제 일 다시 이야기하지 마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태호는 그저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런데 그 순순함이 이상하게 더 화가 났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태호는 이미 먼저 와 있었다. 서진은 자신보다 늦게 집을 나선 사람이 어떻게 먼저 도착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입을 다물었다. 태호는 평소처럼 검은 정장을 입고 사무실 입구 옆에 서 있었다. 싸구려 기성복이라고 그녀는 생각했지만 사실 그 옷은 서울에 들어오기 전 태호가 직접 주문한 것이었다. 브랜드 표시를 모두 제거하고 몸에 맞는 선만 일부러 망가뜨린 옷이었다. 직원들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기를 눈치챘다. 특히 마케팅 팀장 한지수는 커피를 들고 지나가다가 서진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대표님, 경호원님이랑 싸우셨어요. 서진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다. 왜 그렇게 보여? 평소엔 대표님이 강 실장님한테 잔소리하고 강 실장님은 그냥 듣잖아요. 오늘은 두 분 다 말이 없어서 더 무서워요. 일이나 해. 지수가 웃으며 사라지자 서진은 무심한 척 태호를 바라보았다.
마침 외부 미팅을 위해 방문한 여성 바이어가 그에게 명함을 건네고 있었다. 혹시 개인 경호일도 하세요? 조건 맞으면 저희 쪽에서도 모시고 싶은데? 태호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현재 계약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웃으며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계약 끝나면 연락 주세요. 지금 받는 것보다 2배 드릴게요. 그 순간 서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강태호 씨, 회의실 들어와요. 태호가 그녀를 보았다. 회의에는 제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필요해요. 왜요? 경호원은 고용주 옆에 있는 게 일이니까. 태호는 아주 잠깐 웃었다. 그 미소를 본 서진은 자신이 질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얼굴이 굳었다. 회의가 끝난 뒤 서진은 괜히 태호의 복장에 트집을 잡았다. 그 셔츠 언제 산 거예요? 태호가 자신의 소매를 내려다보았다. 기억 안 납니다. 목 부분 다 달았어요. 실제로는 일부러 여러 번 세탁해 낡게 만든 셔츠였다. 서진은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말했다. 오늘 저녁 시간 비워요. 왜요? 옷 사러 가게. 필요 없습니다. 경호원이 이렇게 하고 다니면 내가 돈 안 주는 사람 같잖아요. 돈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그 월급으로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 태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눈빛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그는 순간 말을 잃었다. 수많은 사람이 강태호의 환심을 사려고 수십억짜리 시계와 그림을 내밀었다. 정치인과 기업가들은 그와 식사 한 번 하기 위해 중간 인맥을 몇 겹씩 거쳤고, 유럽에서는 그가 움직였다는 소문만으로 회의 일정이 바뀌기도 했다. 그런데 윤서진은 지금 30만 원짜리 겨울 코트를 사주겠다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우스워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묵직했다. 윤서진 씨, 왜요? 제가 정말 불쌍합니까? 그녀는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왜 자꾸 말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럼 뭐라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 한마디에 태호의 표정에서 장난기가 사라졌다. 서진 역시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급히 서류를 들었다. 직원 관리 차원에서 태호는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돌아선 뒤 그의 시선은 오래도록 그녀의 뒷모습에 머물렀다. 저녁 무렵 2사람은 압구정의 한 편집숍에 들렀다. 서진은 비싼 브랜드 매장이 아닌 중간 가격대 매장을 고르느라 일부러 검색까지 했다. 태호가 부담스러워할 것이라는 배려였다. 그는 그것조차 눈치챘지만 모르는 척했다. 서진이 회색 코트를 그의 어깨에 걸쳐주며 말했다. 이거 입어봐요. 안 사도 됩니다. 말 좀 들어요. 전 경호원이지 마네킹이 아닙니다. 월급도 싼데 말도 안 들어. 그녀가 투덜거리며 직접 옷깃을 정리해주는 순간 둘 사이가 갑자기 가까워졌다. 서진의 손이 멈췄다. 어젯밤의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돌아왔다. 2사람 사이에 몇 초간 아무 말도 없었다. 먼저 시선을 피한 건 서진이었다. 괜찮네. 이걸로 해요. 계산대로 가려는데 태호가 손목을 잡았다. 세게 잡은 것도 아닌데 그녀는 그대로 멈췄다. 왜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을 실수라고 해놓고 왜 이럽니까? 뭘요? 저한테 옷 사주고 밥 먹었는지 확인하고 다른 여자가 말 거니까 화내고 화 안 냈어요. 그럼 질투했습니까? 서진의 눈이 커졌다. 미쳤어요. 태호가 웃었다. 그 반응이면 맞는 것 같은데. 그녀가 손을 뿌리치려는 순간 매장 밖을 지나던 중년 남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남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태호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거의 반사적으로 허리를 깊이 숙이려 했다. 그러나 태호의 눈빛이 먼저 움직였다. 날카롭고 싸늘한 경고였다. 남자는 동작을 중간에서 멈추고 어색하게 휴대전화를 줍는 척한 뒤 황급히 사라졌다. 서진은 이상하다는 듯 그 뒤를 바라보았다. 아는 사람이에요. 태호는 아무렇지 않게 답했다. 아닙니다. 근데 왜 당신 보고 인사하려던 것 같지? 사람 잘못 본 거겠죠.
서진은 미심쩍어 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태호는 유리문 너머 멀어지는 남자를 바라보며 표정을 굳혔다. 매장을 나선 뒤 태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자마자 서진에게 말했다. 잠깐, 여기 계십시오. 누구 전화인데요. 개인적인 겁니다. 태호는 사람 없는 골목 쪽으로 이동했다. 서진은 일부러 듣지 않으려 했지만 조용한 저녁이라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처음에는 한국어가 아니었다. 유창하고 빠른 이탈리아어였다. 서진은 대학 시절 몇 달간 밀라노에서 연수를 받은 적이 있어 기본적인 표현 정도는 알아들었다. 태호의 말은 짧았다. 오지 말라는 것, 서울에서는 움직이지 말라는 것, 누군가 선을 넘고 있다는 것. 그런데 가장 이상한 건 목소리였다. 평소 서진에게 장난 섞인 말투로 대꾸하던 남자가 아니었다. 차갑고 단호했다. 상대에게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통화를 끝낸 태호가 돌아오자 서진이 물었다. 이탈리아어. 잘하네요. 그의 걸음이 아주 미세하게 멈췄다. 조금 합니다. 조금 수준 아니던데. 예전에 이탈리아 사람들 경호한 적 있습니다. 경호원이 외국어까지 그렇게 잘하면 왜 월급을 이것밖에 안 받아요? 결국 질문이 다시 돈으로 돌아가자 태호는 어이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대표님은 제가 부자가 아니면 마음이 불편합니까? 아니요, 반대죠. 당신은 좀 돈이 있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내가 덜 미안하니까. 태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진이 어젯밤에 일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그럼 제가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면 괜찮습니까? 서진은 피식 웃었다. 당신이요, 예. 그럼 아침에 준 돈부터 돌려줘요. 이미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월세나 내요. 태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웃었다. 서진은 그 웃음의 이유를 전혀 몰랐다. 그날 밤 서진을 집 앞까지 데려다준 태호는 평소처럼 현관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돌아섰다. 그러나 골목 끝에 도착하자 이래 걸음을 멈췄다. 조금 전부터 따라오던 회색 차량이 건너편에 세워져 있었다. 태호는 휴대전화를 꺼내지도 않고 천천히 차 쪽으로 걸어갔다. 운전석의 남자가 그를 알아보고 급히 시동을 걸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태호는 창문 가까이 몸을 숙이고 차분하게 말했다. 누가 보냈지? 남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태호의 표정에는 위협적인 동작 하나 없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더 위험했다. 서울에서 윤서진을 지켜보는 사람이 또 있나? 남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작은 반응만으로 충분했다. 태호는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오늘 본 건 잊어. 그리고 내 상관에게 전해. 그는 한 박자 쉬었다. 내가 한국에 있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회색 차량이 골목을 빠져나간 뒤 태호는 서진의 집이 있는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불이 켜진 창문 하나가 보였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그는 몇 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내부의 배신자를 정리하고 유럽으로 돌아가면 끝날 일이었다. 그런데 윤서진을 만난 뒤 계획이 조금씩 틀어졌다. 처음에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여자가 신기했고 그 다음에는 자신을 가난하다고 믿으며 밥을 사주는 행동이 재미있었다. 지금은 달랐다. 그녀가 위험해질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그 사실이야말로 태호가 가장 인정하기 싫은 변화였다. 같은 시각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유럽의 한 저택에서는 한 남자가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이날 오후 압구정 편집숍 앞에서 찍힌 사진이 여러 장 떠 있었다. 코트를 들고 있는 윤서진, 그녀를 바라보는 강태호, 그리고 서진이 그의 옷깃을 직접 정리해주는 순간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남자는 사진을 천천히 넘기다가 마지막 장에서 손을 멈췄다. 강태호가 웃고 있었다. 너무 자연스러운 미소였다. 오랫동안 그를 알고 지낸 사람이라면 오히려 섬뜩하게 느낄 정도였다. 남자의 맞은편에 서 있던 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국 여자입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현지 재계 집안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남자가 시선을 들지 않은 채 물었다. 그 여자가 그 사람의 정체를 알고 있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확실해. 주변에서는 평범한 경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제야 남자의 입가에 느린 미소가 번졌다. 그는 태블릿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화면 속에서 서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태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재미있군. 부하가 침묵하자 남자는 손끝으로 사진 속 서진의 얼굴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렇게 많은 걸 버리고 서울까지 숨은 이유가 뭔지 궁금했는데 그의 이름은 라파엘 모레티였다. 그리고 오랫동안 강태호의 약점을 찾지 못했던 그는 그날 처음으로 확신했다. 완벽하게 냉정하던 남자에게 마침내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윤서진은 출근하자마자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흰 봉투를 발견했다. 어젯밤 강태호의 원룸에 두고 왔던 바로 그 봉투였다. 봉투 위에는 짧은 메모 한 장이 얹혀 있었다. 월세는 알아서 냅니다. 서진은 종이를 한동안 노려보다가 곧장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태호는 복도 끝 창가에서 외부 방문객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다. 서진은 그의 앞에 봉투를 내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 왜 회사까지 가져와요? 태호는 시선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굽는 사람이 제일 답답한 거 알아요. 그제야 태호가 고개를 들었다. 제가 굽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점심 자주 안 먹잖아요. 배 안 고파서 그렇습니다. 그걸 누가 믿어요? 대표님은 제가 굶고 월세 밀리고 겨울에 얼어 죽을 정도로 가난해야 마음이 편합니까? 서진의 얼굴이 굳었다. 말을 왜 그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 괜찮다고 계속 말하는데 대표님은 안 믿지 않습니까? 그녀는 봉투를 그의 가슴에 밀어붙였다. 좋아요. 돈 싫으면 안 줘요. 대신 오늘 저녁 시간 비워요. 또 옷 사주려고요. 집 보러 갈 거예요. 태호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무슨 집이요? 당신 집. 그 원룸 너무 좁아요. 제가 사는 집인데 대표님이 왜 신경 씁니까? 서진은 대답하려다 잠시 멈췄다. 결국 퉁명스럽게 말했다. 고용주가 경호원 주거 환경 좀 확인하면 안 돼요. 태호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물었다. 고용주가 경호원이랑 자기도 합니까? 서진이 들고 있던 봉투로 그의 팔을 세게 때렸다. 태호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점심 무렵 서진은 정말로 성수동과 건대 근처의 소형 아파트 매물을 여러 개 찾아 태호에게 전송했다.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지 않고 회사까지 이동하기 편하며 보안이 괜찮은 곳만 골랐다. 태호는 메시지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을 내쉬었지만 답장은 보내지 않았다. 사실 그 시간 그는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 차량 안에 앉아 다른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서울 시내에서 찍힌 여러 장의 사진과 차량 번호 출입 기록이 정리돼 있었다. 전날 서진의 집 근처에서 그를 감시했던 남자는 라파엘의 직속 사람이 아니었다. 더 골치 아픈 문제였다. 태호가 유럽을 떠난 뒤 중립을 지키던 몇몇 인물이 라파엘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그중 누군가가 한국의 민간 조직을 돈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태호는 곧바로 받았다. 상대는 오랫동안 그의 일을 처리해온 박도현이었다. 보스, 더 이상 서울에 계시면 위험합니다. 태호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그 호칭 쓰지 마.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모레티가 이미 한국 쪽에 사람을 풀었습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아직 아니야. 이유가 뭡니까?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현이 잠시 침묵한 뒤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그 여자 때문입니까? 태호의 목소리가 즉시 낮아졌다. 이름 입에 올리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래서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점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약점을 만들면 적들은 반드시 거기로 들어옵니다.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사 건물 입구를 통해 서진이 직원들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무언가를 설명하며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태호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다. 그런데도 입에서는 다른 답이 나왔다. 사흘만 더 본다. 사흘이면 늦을 수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 전화를 끊고도 그 말이 귀에 남았다. 내가 책임진다. 그것은 태우가 평생 가장 많이 했고 가장 잘못 사용해온 문장이었다. 오후 일정은 한남동의 쇼룸에서 진행되는 신제품 협업 미팅이었다. 서진은 회의 내내 평소와 다름없이 집중했지만 태호는 창문 밖과 출입문을 번갈아 살폈다. 같은 남자가 2번이나 건물 맞은편을 지나갔고 흰 승합차 한 대가 예정에 없던 시간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미팅이 끝나자 서진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말했다. 저녁에 집 보러 가는 거 잊지 않았죠? 태호는 곧장 답했다. 오늘은 바로 집에 가십시오. 왜요? 일정 바뀌었습니다. 내 일정이요. 당신 일정이요. 둘 다입니다. 서진이 그를 돌아보았다. 누가 바꿨는데요? 제가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태호는 그녀의 팔을 가볍게 맞고 타지 않았다. 대신 비상계단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서진은 어이가 없다는 듯 물었다. 강태호 씨, 지금 뭐 해요? 차량을 다른 출구로 돌렸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유를 말해요. 보안상 필요합니다. 어떤 보안? 태호는 잠시 망설였다. 정확한 이유를 말하면 그 다음 질문에 답해야 했다. 누가 자신을 찾고 있는지, 왜 그들이 서진 주변까지 나타났는지, 자신이 도대체 누구인지. 결국 그는 가장 나쁜 방법을 택했다. 설명 대신 명령했다. 오늘은 질문하지 말고 저한테 맡기십시오. 서진의 표정에서 온기가 빠졌다. 난 당신 직원 아니에요. 압니다. 그런데 왜 자꾸 명령해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뭐가 위험한데요? 태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서진을 더 화나게 했다. 당신이 말 안 하면 난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여요. 두 사람은 열린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결국 태호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제 그 거래처 문제와 관련된 사람이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진실도 아니었다. 서진은 그 말을 믿었다. 그 순간 태호는 처음으로 안도보다 죄책감을 느꼈다. 회사로 돌아온 뒤 서진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 일정이 여러 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음 날 오전 외부 미팅은 화상회의로 변경돼 있었고 저녁 식사 약속은 상대 측의 양해를 구해 취소돼 있었다. 심지어 그녀가 자주 이용하던 지하 주차장 자리도 며칠간 폐쇄된다는 메시지가 와 있었다. 서진은 비서에게 물었다. 누가 변경 요청했어요? 비서는 잠시 당황하다가 대답했다. 강 실장님이 보안 문제라고 하셔서요. 대표님께 보고된 줄 알았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호는 건물 옥상 출입문 근처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녀가 다가오자 그는 즉시 전화를 끊었다. 내 일정 왜 마음대로 바꿨어요? 태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필요해서 그랬습니다. 허락받았어요. 허락받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통보는 했어야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언제 다 끝내고 나서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강태호 씨, 모르부리 문난 뭐고 당신 경호원이야. 내가 어디를 가는지 확인하고 위험하면 조언하는 사람이지 내 삶을 대신 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태호의 턱 근육이 굳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제가 결정해야 합니다. 왜요? 제가 더 잘 아니까.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그 말 우리 아버지가 평생 했어요. 네가 어려서 모른다. 내가 더 잘 안다. 널 위해서다.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던 사람한테 돈 주고 내 인생에서 쫓아냈어요. 태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녀가 과거 이야기를 이렇게 직접 꺼낸 것은 처음이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가 계속 말했다. 나를 지킨다는 이유로 내 선택을 뺏는 사람, 난 제일 싫어요. 태호는 반박하지 못했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확히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태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합니다. 서진은 예상하지 못한 사과에 잠깐 말을 잃었다.
다시는 대표님 허락 없이 일정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이미 머릿속에서 다른 방식의 보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에게 보이지 않게 사람을 붙이고 차량 동선을 분산시키고 사무실 근처 감시를 늘리는 방식이었다. 명령하지 않겠다는 사과조차 사실상 절반만 진심이었다. 서진은 그걸 알지 못했다. 대신 그의 굳은 표정을 바라보다가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게까지 위험해요. 태호는 대답하기 전에 아주 짧게 숨을 들이켰다. 지금 말할 수도 있었다. 자신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단순한 스토커나 기업 경쟁자가 아니며 그녀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순간 서진이 자신에게서 멀어질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래서 그는 다시 거짓말했다. 거래처 대표가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진은 미간을 찌푸렸다. 경찰 쪽에 다시 상담해야겠네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말이 떨어지자 서진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다. 태호는 즉시 말을 고쳤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제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차이였다. 하지만 태호에게는 낯선 방식이었다. 그의 세계에서는 질문보다 지시가 빨랐고 합의보다 명령이 안전했다. 서진과 함께 있으면 그 당연했던 규칙들이 하나씩 문제로 변했다. 그날 저녁 서진은 결국 태호를 억지로 데리고 성수동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까지 갔다. 태호는 몇 번이나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서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골라놓은 집은 그의 가짜 원룸보다 넓고 채광이 좋았으며 회사까지 차로 1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중개사가 보증금과 월세를 설명하자 서진이 진지하게 계산기를 두드렸다. 태호는 옆에서 그녀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알아봅니까? 서진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당신 지금 집 너무 위험해 보여요. 현관 잠금 장치도 오래됐고 대표님이 거기 하루 자고 그렇게 잘합니까? 서진의 손가락이 계산기 위에서 멈췄다. 중개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급히 말했다. 경호 계약 때문에 확인한 거예요. 태호가 입꼬리를 올렸다. 그런 걸로 합시다. 집을 둘러보던 서진은 베란다 앞에서 갑자기 말했다. 보증금은 내가 빌려줄게요. 싫습니다. 빌려주는 거예요. 공짜 아니고 필요 없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태호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제가 정말 돈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서진은 의아하다는 듯 그를 쳐다봤다. 있어요. 있다고 하면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다. 비상금 한 2천만 원. 태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왜 웃어요? 아닙니다. 설마 3천. 태호는 고개를 돌려 웃음을 숨겼다. 그의 이름으로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자산만으로도 이 건물 전체를 여러 번 사고 남았지만 이상하게 그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았다. 서진이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자신을 보고 있는 이 시간이 조금 더 이어졌으면 했다. 바로 그 욕심 때문에 거짓말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중개사무소를 나온 뒤 두 사람은 근처 작은 국밥집에 들어갔다. 서진이 일부러 고급 식당을 피한 이유를 태호는 알고 있었다. 그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었다. 그녀는 밥을 먹다가 무심한 척 물었다. 아까 전화 누구였어요? 어떤 전화요? 요즘 자꾸 나 없을 때 받는 전화. 태호의 숟가락이 잠시 멈췄다. 예전에 같이 일하던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쪽 내 다시 오라고 해요. 태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생각보다 정확한 질문이었다. 비슷합니다. 그럼 갈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조금 낮아졌다. 태호는 반문했다. 가면 싫습니까? 계약 남았잖아요. 계약 때문에요. 그럼 뭐 때문에겠어요? 서진은 급히 국물을 떠먹었다. 태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안 갑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왜요? 여기 할 일이 남았습니다. 무슨 일?
태호는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만큼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유럽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언제부터 윤서진이 되었는지 자신조차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서진은 그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반찬 접시를 그의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다. 그럼 밥이나 제대로 먹어요. 외국 가기 전에 쓰러지면 내가 손해니까. 태호는 그녀가 밀어준 반찬을 바라보다가 웃었다.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저녁이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그가 평생 가져본 적 없는 종류의 평범함이었기 때문이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서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 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메시지였다. 화면에는 멀리서 찍힌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었다. 사진 속에는 조금 전 부동산 건물에서 나오는 서진과 태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서진은 순간 걸음을 멈췄다.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남자를 잘못 고르면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태호는 그녀의 표정이 변한 것을 보고 바로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서진이 물었다. 그 거래처 사람이겠죠.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진의 촬영 각도와 거리만으로도 이것이 즉흥적인 협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누군가 몇 시간 동안 두 사람의 동선을 따라붙었다. 그는 화면을 확대하다가 유리창 반사 속에 아주 희미하게 찍힌 남자의 얼굴을 발견했다. 익숙한 얼굴은 아니었다. 하지만 손목에 찬 시계가 눈에 들어왔다. 특정 조직의 사람들이 서로를 확인할 때 사용하던 오래된 표식이었다. 태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서진이 다시 물었다. 강태호 씨, 왜 그래요? 그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과 절대로 말해선 안 된다는 본능이 동시에 부딪혔다. 결국 그는 휴대전화를 돌려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굳었다. 또 그 말이네요. 태호는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서진은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고 한 발짝 물러섰다.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요. 태호는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단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한마디 뒤에 올 이별이 두려웠다. 강태호는 수많은 적 앞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두려움 앞에서 결국 가장 비겁한 선택을 했다. 없습니다. 서진은 오래도록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 말 기억할게요. 그녀가 돌아선 뒤 태호는 주머니 속 두 번째 휴대전화를 꽉 움켜쥐었다. 그 순간 화면이 짧게 진동했다. 유럽에서 온 암호화된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다. 라파엘이 움직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 짧고 불길한 문장이 이어졌다. 그가 여자에 대해 알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윤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밤새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가장 먼저 한 일은 강태호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무실 문을 잠근 뒤 전날 받은 익명의 사진을 다시 열었다. 남자를 잘못 고르면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몇 번을 읽어도 이상했다. 만약 예전 거래처 대표가 보낸 협박이라면 왜 자신이 아니라 태호를 강조했을까? 그리고 태호 역시 사진을 보는 순간 놀란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한 사람처럼 행동했다. 서진은 노트북을 켜고 몇 달 전 경호업체에서 받았던 태호의 기본 자료를 꺼냈다. 강태호 32, 프리랜서 경호 경력, 해외 체류 경험 다수, 학력은 간단했고 이전 고용처는 대부분 비공개 계약이라는 이유로 적혀 있지 않았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신변 보호 일을 하는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빈칸이 너무 많았다. 그녀는 소개를 맡았던 업체 담당자에게 전화했다. 강태호 씨, 경력 다시 확인하려고요. 상대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대표님, 그분은 저희 쪽 정식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멈췄다. 무슨 뜻이죠? 외부 추천으로 연결만 해드렸어요. 신원 확인은 기본적인 수준만 했고요. 누가 추천했는데요?
짧은 침묵 뒤 대답이 돌아왔다. 그건 저희도 정확히 모릅니다. 본사 윗선에서 내려온 건이라서요. 통화를 끄는 서진은 화면 속 태호의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 순간 어젯밤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숨기는 거 없습니다. 갑자기 그 문장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태호는 회사 건너편 카페에서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박도현은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밀어놓았다. 화면에는 라파엘 모레티 측 인물들의 이동 경로가 정리돼 있었다. 어제 여자분에게 메시지를 보낸 쪽은 확인했습니다. 라파엘이 직접 지시한 건 아닙니다. 서울에 들어온 하청 조직이 먼저 움직인 것 같습니다. 태호의 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먼저 움직였다는 건 누군가 실적이라도 올리고 싶었다는 뜻인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제 모레티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도현은 잠시 주저하다 말을 이었다. 보스, 오늘 밤 비행기 준비해 두겠습니다. 윤서진 씨도 같이 보내는 게 안전합니다. 태호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그 여자는 아무데도 안 가. 그럼 최소한 진실은 말해야 합니다. 말하면 떠날 거야. 도현이 어이없다는 듯 태호를 바라보았다. 떠나는 게 납치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말이었다. 태호의 표정이 굳었다. 도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보스가 혼자 결정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분은 보스 조직 사람이 아닙니다. 선택권이 있습니다. 태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로 어제 서진도 같은 말을 했다. 자신을 지킨다는 이유로 선택을 빼앗지 말라고. 그는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평생 위험을 먼저 제거한 뒤 설명해온 사람에게 진실을 먼저 보여주는 것은 칼날을 상대에게 건네는 것과 비슷했다.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주변 인원 2배로 늘려. 도현이 한숨을 쉬었다. 또 몰래요.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오전 11시쯤 태호가 회사로 돌아오자 서진은 기다렸다는 듯 그를 회의실로 불렀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책상 위에 태호의 인적사항을 출력한 종이를 내려놓았다. 설명해요. 태호가 종이를 내려다본 뒤 그녀를 보았다. 뭘 말입니까, 당신 경력? 갑자기 왜요? 당신이 연결된 경호업체에 전화했어요. 정식 소속이 아니라면서요. 태호의 얼굴에는 놀람이 거의 없었다. 그것이 오히려 서진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알고 있었네요. 처음부터 프리랜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리랜서라는 거랑 신원 기록이 거의 없는 건 다른 얘기예요. 서진이 한 장씩 넘겼다. 해외 경력 비공개 이전, 고용주 비공개 학교 기록 확인 불가. 당신이 말한 이탈리아 경호회사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태호의 시선이 순간 굳었다. 서진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어제 그 남자, 편집숍 앞에서 당신 보고 허리 숙이려던 사람,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릅니다. 거짓말. 처음으로 서진이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태호의 턱선이 굳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왔다. 나 바보 아니에요. 당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한 건 내가 멋대로 판단한 거 맞아요. 그런데 신분까지 거짓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신분을 속인 적은 없습니다. 그럼 말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태호 씨, 당신 대체 누구예요? 태호는 그 질문을 수도 없이 예상해왔다. 언제든 들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들키면 어떤 대답을 할지도 생각해 두었다. 그러나 막상 서진이 바로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니 준비한 문장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예전에 유럽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다. 그건 알아요. 조금 위험한 사람들을 경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기업인도 있었고 정치권과 가까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다. 다만 그는 그들의 경호원이 아니었다. 많은 경우 오히려 그 사람들이 태호의 허락을 구해야 했다. 서진은 그의 얼굴을 읽으려 했다. 그래서 누가 당신을 찾는 거예요.
태호는 침묵했다. 어제 메시지도 당신 때문이죠. 다시 침묵. 서진은 헛웃음을 흘렸다. 대답을 안 하는 게 대답이네. 태호가 낮게 말했다. 모르는 게 안전합니다. 그 순간 서진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다. 또 그 말. 서진 씨, 부르지 마요. 지금 설명하면 당신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내가 위험해질까봐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날까봐 말 안 하는 거예요. 서진은 그 반응으로 확신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맞네요. 태호는 부정하지 못했다. 서진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씁쓸하게 웃었다. 어젯밤엔 내가 당신한테 사람을 돈으로 판단한다고 화냈죠. 근데 당신은 사람을 믿을 가치가 있는지 시험했네요. 가난한 척하고 아무것도 없는 척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태호가 낮게 말했다. 처음부터 시험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는 그랬죠. 또다시 침묵이 이어졌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서진은 손가락을 꽉 쥐었다. 화보다 모욕감이 더 컸다. 자신이 태호의 낡은 셔츠를 걱정하고 월세를 대신 내주려고 했던 순간들이 전부 우스운 장면처럼 떠올랐다. 내가 불쌍하네요. 태호가 바로 말했다. 그런 뜻 아닙니다. 당신 눈에는 얼마나 웃겼겠어요. 내가 돈 몇 푼 쥐어주면서 사람 하나 살려주는 것처럼 굴었으니까. 한 번도 비웃은 적 없습니다. 그럼 왜 안 말했어요? 태호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그때의 나를 다르게 보지 않았으니까. 서진이 멈췄다. 태호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내 이름 뒤에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먼저 계산합니다. 뭘 얻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당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을 멈췄다. 서진은 씁쓸하게 물었다. 그래서 계속 속였어요.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진심을 설명하려 하면 할수록 자신의 행동이 더 비겁하게 들렸다. 서진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여기까지예요. 무슨 뜻입니까? 경호, 계약, 끝내요. 태호의 눈빛이 즉시 변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요? 지금은 위험합니다. 그 위험이 당신 때문이라면서요. 태호는 말을 잃었다. 서진은 차갑게 말했다. 그럼 더더욱 당신이 내 옆에 있으면 안 되겠네요. 내가 떠나면 더 위험해집니다. 그것도 당신 판단이죠. 서진은 문을 열기 전에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나 당신 좋아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당신 옆에 있으면 내가 나를 못 믿을 것 같아요. 문이 닫힌 뒤 태호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수많은 협상장에서 상대의 약점을 읽어온 사람이 정작 한 여자의 한마디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부터 태호는 공식적으로 서진의 경호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서진은 비서에게 다른 경호업체를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태호가 두고 간 출입증을 직접 서랍 안에 넣었다. 하지만 그가 정말 떠났다고 믿지는 않았다. 이상하게도 창밖을 볼 때마다 어딘가에서 자신을 보고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의 예상은 맞았다. 태호는 회사에서 2블록 떨어진 차량 안에서 서진의 동선을 확인하고 있었다. 도현은 옆자리에서 못마땅한 얼굴로 말했다. 이게 떠난 겁니까? 직접 안 보이잖아. 그 여자분이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태호가 차갑게 바라보자 도현은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말했다.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지금 보스가 하는 건 보호가 아니라 불안 관리입니다. 본인이 불안하니까 전부 통제하는 겁니다. 태호의 손이 천천히 굳었다. 입 조심해. 제가 틀렸습니까?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무전기에서 짧은 보고가 들렸다. 서진의 차량이 예정에 없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태호가 즉시 몸을 세웠다. 어디로? 대표님이 택시로 갈아탔습니다. 혼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도현의 얼굴이 굳었다. 따라붙은 팀은 잠깐의 잡음 뒤 당황한 목소리가 돌아왔다. 신호를 놓쳤습니다.
태호의 눈빛에서 마지막 남은 온기가 사라졌다. 서진은 그 시간 성수동의 작은 창고형 스튜디오로 향하고 있었다. 새 제품 촬영용 샘플에 문제가 생겨 직원이 급히 확인을 요청했고 그녀는 다른 경호원이 붙기 전에 혼자 처리하고 돌아올 생각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태호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했다. 택시에서 내리자 익숙한 직원 번호로 전화가 왔다. 대표님, 뒤쪽 출입문으로 오시면 됩니다. 앞쪽은 지금 장비 때문에 막혀 있어요. 서진은 의심 없이 건물 뒤편 골목으로 들어갔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이 드러났다. 한번 신뢰한 상대의 목소리와 이름을 확인하면 상황 전체를 의심하지 않는 버릇이었다. 뒷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조명이 꺼져 있었고 사람 기척도 없었다. 서진이 휴대전화를 들어 다시 전화를 걸려는 순간 뒤에서 문이 닫혔다. 그녀는 즉시 돌아섰다.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누구예요? 남자 중 하나가 한국어로 침착하게 말했다.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다치게 할 생각 없습니다. 서진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며 출구 위치를 확인했다. 원하는 게 돈이면 잘못 찾아왔어요. 남자가 웃었다.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 말에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서진은 순간적으로 손에 쥔 휴대전화를 바닥 쪽으로 떨어뜨리는 척하며 긴급 연락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남자가 더 빨랐다. 전화기를 빼앗은 그는 화면을 보고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마지막 통화 목록 맨 위에 강태호의 이름이 있었다. 역시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서진의 등골이 차가워졌다. 얼마 뒤 서진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물류 창고 안에 있었다. 손발을 거칠게 묶지는 않았지만 출구마다 사람이 서 있었고 휴대전화는 빼앗긴 상태였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려 했다. 상대가 자신을 바로 해치지 않는다는 것은 목적이 따로 있다는 뜻이었다. 잠시 뒤 철제 계단 위에서 느린 박수 소리가 들렸다. 키가 큰 서양 남자가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어로 먼저 말했다. 생각보다 침착하군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는 가까이 다가와 그녀를 바라보다가 웃었다. 윤서진,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가장 흥미로운 건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마테오가 당신 옆에서 경호원 노릇을 했다는 거지. 서진의 눈썹이 움직였다. 마테오 남자는 그 반응을 즐기는 듯 했다. 아, 그 이름도 몰랐습니까?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강태호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의 미소가 더 짙어졌다. 강태호. 그래. 한국에서는 그렇게 불렸지. 서진은 애써 표정을 유지했다. 그 사람은 그냥 경호원이에요.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잘못 짚었어요.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결국 크게 웃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냥 경호원. 그는 한 발짝 다가왔다. 그 남자가 그 말을 들으면 좋아하겠군. 서진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내 이름은 라파엘 모레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목표가 아니에요. 그는 서진의 의자 앞에 천천히 몸을 숙였다. 당신은 메시지입니다. 서진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 애썼다. 라파엘은 부하에게 휴대전화를 받아 강태호의 번호를 화면에 띄웠다. 그에게 연락할 겁니다. 조건은 간단해요. 혼자 오면 당신은 돌아갑니다. 서진이 즉시 말했다.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요. 라파엘이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올렸다. 왜죠? 당신들 상대 못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 사람은 돈도 없고 뒤도 없어요. 그냥 경호원이라고요. 여기 오면 죽을 수도 있어요. 순간 창고 안에 기묘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라파엘은 몇 초 동안 아무 말 없이 서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았고 곧 참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돈도 없고 뒤도 없다. 그는 옆에 있던 사람을 보며 이탈리아어로 무언가 말했다. 몇몇 부하들이 시선을 피했다. 서진은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더 불안해졌다. 라파엘은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뭘요? 마테오 강이 당신에게 얼마나 완벽한 거짓말을 했는지. 서진의 얼굴이 굳었다. 라파엘은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전화를 그녀 앞에 놓았다. 직접 메시지를 보내세요. 서진은 화면을 바라보았다. 태호의 이름이 떠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가 자신에게 거짓말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혼자 이곳에 오면 위험하다. 서진은 천천히 휴대전화를 들어 짧은 문장을 입력했다. 오지 마요. 나 때문에 당신까지 다칠 필요 없어. 라파엘이 메시지를 확인한 뒤 미소를 지었다. 참 다정하군요. 그리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같은 순간 서울 도심을 가르며 달리던 검은 차량 안에서 태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메시지를 읽은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보스. 태호는 화면을 끄고 아주 낮게 말했다. 라파엘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도현의 표정이 굳었다. 그러나 태호의 다음 말은 더 차가웠다. 서울에 있는 전원 호출해. 그리고 오늘부터 숨어 있을 이유도 없다. 라파엘이 보낸 위치가 확인된 것은 메시지가 도착한 지 10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하지만 강태호는 곧장 창고로 향하지 않았다. 그는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서진이 가장 먼저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검은 차량 세 대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졌고 박도현은 태호 옆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정리했다. 건물은 오래된 물류 창고입니다. 출입구 셋 뒤쪽에 화물 통로 하나. 안쪽 인원은 최소 12명으로 보입니다. 태호는 지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라파엘이 직접 있나 확인됐습니다. 서울 쪽에서 도와준 사람은. 도현이 잠시 망설이다가 태블릿 화면을 넘겼다. 한 명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라파엘 쪽에 우리 내부 정보까지 넘어갔답니다. 태호의 눈빛이 변했다. 이것이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라파엘은 서진을 미끼로 자신을 불러내는 동시에 조직 안에서 누가 자신에게 충성하는지 시험하려 하고 있었다. 태호는 전화를 꺼내 짧은 명령을 내렸다. 창고 주변부터 끊어. 누구도 먼저 들어가지 마. 서진이 안에 있는 동안 총성 하나도 허락하지 않는다. 도현이 그를 바라보았다. 혼자 들어가시겠다는 겁니까, 처음엔? 보스. 그건 라파엘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태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래서 줘야지. 자기가 이겼다고 믿게. 잠시 뒤 그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서울에 있는 사람 전부 움직여. 단, 내 신호전에는 아무도 모습을 드러내지 마. 통화를 끄는 태호의 얼굴에는 평소 서진이 알던 남자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주머니 속 휴대전화 화면에는 그녀가 보낸 한 문장만 계속 떠 있었다. 오지 마요. 나 때문에 당신까지 다칠 필요 없어. 태호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내린 뒤 아주 낮게 말했다. 이제는 내가 널 얼마나 속였는지 알게 되겠군. 창고 안에서 윤서진은 겉으로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처음 들어올 때 계단을 3번 올라갔고 왼쪽에 철문 하나, 오른쪽에 작은 사무실, 천장 가까이 오래된 환풍구가 있었다. 경비 인원은 처음보다 줄어든 듯했다. 라파엘이 태호를 불러내기 위해 사람을 바깥쪽으로 배치한 모양이었다. 서진은 시간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바깥에서 차량 소리가 한번 크게 들린 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뀐 것을 느꼈다. 라파엘은 창고 안쪽 의자에 앉아 태연하게 커피를 마셨지만 부하들은 자주 이어폰을 만졌다. 서진은 조용히 물었다. 강태호가 오면 정말 나 보내줄 거예요. 라파엘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아직도 그가 여기 오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신들 숫자가 더 많잖아요. 숫자. 라파엘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마테오 강을 아는 사람 앞에서 숫자를 말하면 웃음거리가 됩니다. 서진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 당신이 무서워하는 건 그 사람이네요. 라파엘의 미소가 아주 조금 굳었다. 서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나를 잡아와야 할 정도로. 라파엘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무서운 것과 미워하는 건 다릅니다. 왜 미워해요? 그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그의 이름으로 기억했고, 내가 피 흘린 자리에서 그가 왕관을 받았죠. 처음으로 라파엘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다. 그는 단순히 태호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이 평생 인정받지 못했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그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 했다. 잠시 뒤 라파엘은 누군가에게 이탈리아어로 빠르게 지시했다. 서진은 모든 단어를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몇 개는 분명하게 들렸다. 항구 명단, 오늘 밤, 그리고 보르디라는 이름이었다. 대학 시절 밀라노에서 배운 짧은 언어 경험이 처음으로 중요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모르는 척 시선을 바닥에 두고 대화를 들었다. 라파엘은 자신이 한국어만 사용하는 줄 믿고 경계하지 않았다. 부하 중 한 명이 보르디 쪽에서 3사람이 넘어왔다고 보고했고, 라파엘은 마테오가 오늘 여기서 굴복하면 내일 회의 전에 명단을 바꾼다고 대답했다. 서진은 그 말을 머릿속에 반복해 외웠다. 보르디 3사람, 내일 회의 명단.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테오에게 중요한 정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손목을 묶고 있던 플라스틱 끈을 다시 살폈다. 아까부터 의자 아래 튀어나온 철제 모서리에 조금씩 문질러 두고 있었다. 도망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 아니라 최소한 손 하나라도 자유롭게 만들어야 했다. 그때 라파엘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합니까? 서진은 즉시 표정을 바꾸며 말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아버지가 당신들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라파엘은 코웃음을 쳤다. 한국 재벌 회장 하나가 우리를 적어도 시끄럽게 만들 수는 있죠. 일부러 허세를 부리는 동안 손목은 계속 움직였다. 라파엘은 그녀가 겁을 숨기기 위해 떠드는 것이라 믿었다. 바로 그 오해가 서진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다. 창고 밖의 불빛이 갑자기 한 번 꺼졌다가 다시 들어왔다. 부하 하나가 이어폰을 누르며 굳은 얼굴로 라파엘에게 다가갔다. 혼자 왔습니다. 그 짧은 보고에 창고 안공기가 바뀌었다. 서진의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다. 누가요?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물었다. 라파엘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당신의 가난한 경호원. 서진이 벌떡 일어나려 하자 뒤에 있던 남자가 어깨를 눌렀다. 강태호한테 가라고 해요. 지금이라도. 라파엘은 손짓으로 철문을 바라보았다. 직접 말해보시죠. 무거운 문이 천천히 열렸다. 처음 보인 것은 어둠 속에 혼자 서 있는 태호의 실루엣이었다. 그는 평소 서진이 보던 검은 기성복 대신 몸에 정확히 맞는 짙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넥타이도 없었고 코트도 없었다. 단순한 차이인데도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서진이 숨을 삼켰다. 미쳤어요. 왜 왔어요? 태호는 그녀부터 확인했다. 손목, 얼굴, 주변 사람의 거리까지 한 번에 훑은 뒤에야 라파엘을 바라보았다. 서진부터 보내. 라파엘은 천천히 박수를 쳤다. 서울에서 이런 모습을 보니 반갑군 마테오. 서진의 얼굴이 굳었다. 태호는 라파엘의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라파엘이 웃으며 말했다. 저 여자는 아직도 네가 월세를 걱정하는 경호원인 줄 알더군. 서진의 시선이 태호에게 꽂혔다. 태호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다. 다만 아주 낮게 말했다. 서진 씨,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뭘 설명해요? 마테오가 뭐예요? 태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라파엘이 대신 말했다. 당신이 밤을 보낸 남자의 진짜 이름 중 하나죠. 라파엘은 태호 앞에 서류 한 장을 던졌다. 간단하다. 유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네가 가진 의결권을 넘겨. 그러면 여자는 보내주지. 태호는 종이를 보지도 않았다. 라파엘, 넌 여전히 협상을 못하는군. 라파엘의 표정이 굳었다. 지금 상황이 안 보여. 태호는 창고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래서 말하는 거야. 넌 이미 졌어.
라파엘이 비웃는 순간 바깥에서 동시에 여러 차량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이어서 창고 양쪽 철문이 열렸다. 총성이 울리지는 않았다. 대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안으로 들어왔다. 10여 명 그 뒤로 또 다른 사람들이 이어졌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고 누구도 무기를 휘두르지 않았다. 그 질서가 오히려 더 압도적이었다. 라파엘의 부하 몇 명이 당황해 뒤를 돌아보았다. 테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오자 들어온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스. 그 한마디가 창고 천장에 울렸다. 서진은 숨을 쉬는 것도 잊었다. 아침마다 자신의 커피를 받아들고 낡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이고 3천만 원 정도 있느냐는 질문에 웃던 남자에게 수십 명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태호는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서진에게만 가 있었다. 다친 데 있어요. 서진은 입술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라파엘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네가 서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숨겨뒀을 줄은 몰랐군. 태호는 차갑게 대답했다. 네가 모른 게 그거 하나뿐일까? 바로 그때 서진의 손목을 묶고 있던 끈이 끊어졌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은 채 손을 무릎 아래로 숨겼다. 라파엘의 시선이 태호에게 고정된 틈을 이용해 옆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화면은 잠겨 있었지만 녹음 기능은 외부 버튼으로 실행할 수 있었다. 납치된 직후 잠깐 눌렀던 긴급 기능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기기를 잡았다. 라파엘이 뒤로 물러서며 부하들에게 무언가 말하자 긴장이 높아졌다. 태호는 즉시 손을 들어 자신의 사람들을 멈췄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서진이 그 순간 말했다. 태호 씨,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서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휴대전화를 들었다. 보르디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파엘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 태호 역시 눈빛이 달라졌다. 어디서 들었습니까? 창고 안이 조용해졌다. 태호의 시선이 천천히 라파엘에게 돌아갔다. 처음으로 라파엘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졌다. 도연이 뒤쪽에서 낮게 욕설을 삼켰다. 보르디는 태호의 조직 안에서 오랫동안 중립을 지키던 핵심 인물이었다. 라파엘이 그의 사람들까지 포섭했다면 내부 배신의 윤곽이 완전히 달라졌다. 서진은 휴대전화를 들어보였다. 그리고 이 안에 일부 녹음됐을 수도 있어요. 라파엘이 순간적으로 앞으로 움직이려 했지만 태호가 그보다 먼저 한 발 나섰다. 아무도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라파엘은 멈췄다. 이제 알겠군. 네가 왜 오늘 이렇게 서둘렀는지. 라파엘의 계획은 서진을 인질로 태호를 굴복시키는 것만이 아니었다. 태호를 서울에 묶어둔 사이 내부 명단을 바꿔 권력 구조 자체를 뒤집으려 했던 것이다. 서진이 우연히 들은 몇 마디가 그 계획의 연결고리를 드러냈다. 대치가 끝난 것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라파엘의 사람들 중 일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몇 명은 애초에 싸울 의사가 없었던 듯 뒤로 물러섰다. 태호는 라파엘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말했다. 오늘 여기서 끝내지 않는다. 라파엘이 비웃듯 물었다. 날 그냥 보내겠다고? 네가 한 일을 네 사람들이 직접 보게 할 거다. 네가 왜 서둘러 명단을 바꾸려 했는지도. 태호는 힘으로 라파엘을 무너뜨리는 대신 그의 가장 큰 약점인 신뢰를 겨냥했다. 평생 자신이 희생했다고 주장하던 남자가 권력을 잡기 위해 동료들을 몰래 거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가 원하는 왕관은 아무 의미가 없어질 터였다. 라파엘은 잠시 서진을 바라보았다. 당신 때문에 일이 귀찮아졌군요. 서진은 떨리는 손을 감추며 대답했다. 나도 당신 정말 싫어요. 그 짧은 대답에 도현이 거의 웃을 뻔했지만 태호는 웃지 않았다. 상황이 정리되자 그는 곧장 서진에게 다가갔다. 이제 갑시다. 그녀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태호의 움직임이 멈췄다. 서진은 그를 위아래로 바라보았다. 잘 맞는 정장 주변에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 누구도
감히 그의 말을 끊지 못하는 분위기. 자신이 알던 강태호와 너무 달랐다. 당신 누구예요? 같은 질문이었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훨씬 작았다. 태호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강태호도 맞고 마테오 강도 맞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당신한테 고개 숙여요? 제가 그들을 이끄니까. 얼마나 오래오래 됐습니다. 서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럼 원룸도 월세도 돈 없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태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다. 네. 단 한 글자가 그동안의 모든 장면을 무너뜨렸다. 태호는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손을 뻗었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했고 손끝도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손이 닿기 직전 그녀가 뒤로 물러났다. 만지지 마요. 태호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라파엘 앞에서도 변하지 않던 그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서진은 애써 울지 않으려 고개를 들었다. 내가 납치된 건 당신 때문이죠. 태호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네, 그 사람들이 나를 당신 약점이라고 생각해서네. 그런데 당신은 알고 있었잖아요. 누가 따라오는지 위험하다는 것도.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 자체가 답이었다. 서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떠날까봐 말 안 했다고 했죠. 서진 씨, 결국 내가 떠날 권리보다 당신이 나를 옆에 두고 싶은 마음이 더 중요했던 거네요. 그 말은 어떤 위협보다 정확하게 태호를 찔렀다. 그는 평생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수단을 선택해왔고 그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지금 서진 앞에서는 모든 논리가 변명처럼 들렸다. 태호는 낮게 말했다. 미안합니다. 서진의 눈에서 결국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지금은 그 말도 못 믿겠어요. 그녀는 도현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서울로 데려다 줄 사람 있죠? 태호가 즉시 말했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짧고 단호한 거절이었다. 태호는 더 이상 명령하지 않았다. 잠시 뒤 도현이 조용히 그녀 앞으로 나섰다. 서진이 창고를 빠져나가는 동안 태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수십 명이 여전히 그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라파엘에게서 사람을 되찾았다고 생각한 순간 정작 자신이 만든 거짓말 때문에 그녀를 잃었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이다. 창고 밖으로 나온 서진은 검은 차량에 오르기 전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열린 철문, 안쪽 멀리 태호가 혼자 서 있었다. 주변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그가 가장 고립되어 보였다. 서진은 가슴이 아팠다. 그것이 더 화가 났다. 자신을 속인 사람인데도 걱정되고 목숨이 위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 하면 아직도 손이 떨렸다. 차량 문이 닫히기 직전 태호가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다. 두 사람의 시선이 멀리서 마주쳤다. 태호는 다가오지 않았다. 서진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야 받아들인 듯 그 자리에 멈췄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문을 닫았다. 차량이 출발한 뒤 도현이 룸미러로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 말했다. 대표님. 서진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지금은 아무 설명도 듣고 싶지 않아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진이 먼저 물었다. 그 사람 정말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도현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서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대답 안 해도 알겠네요. 차가 서울 방향으로 속도를 올렸다. 뒤쪽 창고 앞에는 태호가 여전히 움직이지 않은 채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서진이 남긴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고 그것은 라파엘의 배신을 무너뜨릴 열쇠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태호에게 지금 가장 두려운 문제는 유럽의 권력도 내부 배신자도 아니었다. 자신을 믿지 않게 된 한 사람의 마음이었다. 윤서진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뒤 사흘 동안 강태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고 메시지도 없었으며 회사 근처에서 낯익은 검은 차량조차 보이지 않았다. 서진은 그것이 자신이 원했던 일이라고 생각했다. 창고에서 분명히 말했다.
만지지 말라고, 자신을 데려다 주지 말라고, 지금은 설명도 듣고 싶지 않다고. 태호는 처음으로 그녀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은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다. 아침마다 사무실 문을 열면 늘 복도 끝에 서 있던 남자가 없었고, 점심시간이 되어도 누군가 무표정하게 또 커피로 끼니 때우실 겁니까? 라고 잔소리하지 않았다. 서진은 그 빈자리를 의식하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그가 자신을 속인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 가난도, 월세도, 경력도 거짓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이 거짓이었느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 어려웠다. 납치된 창고에서 태호가 처음 자신을 발견했을 때의 눈빛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녀가 물러났을 때 멈춰선 것도, 차를 따라오지 않은 것도 그랬다. 서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태호가 반납한 출입증과 처음 자신이 건넸던 흰 봉투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돈은 한 장도 빠지지 않았다. 봉투 뒤쪽에는 그녀가 처음 보지 못했던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돈 말고 다른 이유로 날 걱정해주면 좋겠습니다. 서진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서랍을 닫았다. 같은 시각 태호는 한남동의 임시 거처에서 마지막 보고를 받고 있었다. 거대한 저택도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도 아니었다. 서울에서 머무는 동안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준비된 평범한 주택이었지만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만큼은 무거웠다. 박도연이 테이블 위에 자료를 놓으며 말했다. 윤서진 대표님이 들은 이름이 맞았습니다. 보르디 측 3명이 라파엘에게 내부 명단을 넘겼고, 라파엘은 보스가 서울에 묶여있는 동안 의결 구조를 바꾸려 했습니다. 그런데 납치 현장에서 확보된 녹음과 기존 통신 기록이 연결되면서 중립 쪽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태호는 조용히 자료를 넘겼다. 라파엘은 유럽으로 돌아가려다 자기 사람들에게 먼저 버림받았습니다. 현지 수사기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납치건과 자금 흐름까지 묶이면 예전처럼 빠져나가긴 어려울 겁니다.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다. 이제 돌아가시면 됩니다. 회의도 준비됐습니다. 태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도연이 그의 얼굴을 살폈다. 안 가실 겁니까? 가야지. 그럼 오늘 밤 비행기를 혼자 간다. 도연이 의아한 얼굴을 했다. 태호는 테이블 위에 놓인 검은 반지를 집어들었다. 오랫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해주던 물건이었다. 그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 서울에 남은 사람들 전부 철수시켜. 윤서진 주변에 붙인 인원도 도현이 눈을 크게 떴다. 완전히요. 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요청하지 않는 보호는 이제 하지 않는다. 도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평생 강태호가 바뀌는 것을 본 적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작은 변화를 확인한 순간이었다. 나흘째 오후, 서진에게 짧은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이야기할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장소와 시간은 당신이 정하면 됩니다. 싫으면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진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예전의 태호라면 이미 회사 앞에 와 있었을 것이다. 자신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차에 태우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고 모든 것이 끝났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만나자고 했지만 장소도 정하지 않았고 대답을 재촉하지도 않았다. 서진은 몇 번이나 메시지를 지웠다가 다시 썼다. 결국 다음 날 오후 사람이 많은 성수동 카페를 지정했다. 태호는 약속 시간보다 먼저 와 있었지만 그녀가 들어올 때까지 바깥에 서 있었다. 서진이 자리에 앉은 뒤에야 맞은편 의자를 바라보며 물었다. 안 앉아요. 그제야 태호가 조용히 앉았다. 며칠 만에 본 그는 창고에서의 마테오도 낡은 셔츠를 입은 가난한 경호원도 아니었다. 단정한 셔츠와 평범한 코트를 입은 강태호였다. 서진이 먼저 말했다. 어디까지가 진짜였어요. 강태호는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고 마테오는 유럽에서 쓰는 이름입니다. 가난하다는 건 거짓이었습니다. 월세도 거짓이었고
이전 직업을 숨긴 것도 사실입니다. 원룸은요, 제가 준비한 겁니다. 서진이 허탈하게 웃었다. 내가 보증금 알아본 것도 다 알고 있었겠네요. 네, 재밌었어요. 태호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조금. 솔직한 대답에 서진의 눈썹이 올라갔다. 태호는 피하지 않고 이어 말했다. 그 다음부터는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가 가진 걸 모르면서도 내 밥을 걱정하고 옷을 사주고 무시하지 않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끝내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차갑게 물었다. 그래서 날 시험했어요. 태호가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네, 그건 변명할 수 없습니다. 서진의 손이 커피잔을 감쌌다. 왜 그렇게까지 사람을 못 믿어요? 태호는 한동안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다. 아버지가 죽기 전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족보다 가까운 사람이었고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 사람이 정보를 넘겼습니다. 아버지는 그 배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서진의 시선이 조금 흔들렸지만 그는 계속했다. 그 뒤로 누구를 믿든 먼저 확인했습니다. 나한테 왜 접근하는지, 뭘 원하는지, 언제 돌아설지. 한 번은 누군가를 좋아한 적도 있었는데 그 관계까지 이용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만났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당신이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믿으면서도 잘해주니까 처음엔 안심했습니다. 그 다음엔 욕심이 생겼습니다. 진실을 알아도 같은 얼굴로 볼지 두려웠습니다. 서진은 낮게 말했다. 그러니까 결국 당신도 내 아버지랑 똑같았네요. 태호가 고개를 들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에게 선택할 정보를 안 줬어요. 당신이 더 잘 안다고 생각했으니까. 태호는 반박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너무 쉽게 인정하자 오히려 서진이 말을 잃었다. 태호는 천천히 덧붙였다. 내가 당신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두려움을 관리한 겁니다. 당신이 떠나는 걸 견딜 자신이 없어서. 서진은 그제야 도현이 태호에게 했던 말과 비슷한 진실이 이미 그 안에도 도착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다시 그런 상황이 오면요. 태호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떠나겠다고 하면 그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낮아졌다. 막지 않겠습니다. 서진은 한참 후에야 물었다. 할 수 있어요. 태호는 쓴 웃음을 지었다. 솔직히 말하면 자신 없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그날 화해하지 않았다. 서진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태호는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정말 기다렸다. 일주일 뒤 그는 유럽으로 돌아갔고 서진에게는 출국 사실만 짧게 알렸다. 그 뒤 몇 주 동안 상황은 빠르게 정리됐다. 라파엘이 내부 인물들과 주고받은 기록이 드러나자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먼저 등을 돌렸다. 그가 늘 주장하던 것은 자신이 조직을 위해 희생했다는 것이었지만 정작 권력을 얻기 위해 같은 사람들을 비밀리에 거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장 중요한 명분을 잃었다. 서진이 창고에서 기억해낸 보르디와 세 사람이라는 정보는 그 연결을 확인하는 출발점이 됐다. 납치 과정에서 남겨진 자료 역시 관련 수사에 넘어갔다. 태호는 라파엘을 찾아가 복수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가장 원했던 자리를 스스로 잃게 두었다. 몇 달 뒤 도현에게서 우연히 소식을 들은 서진은 복잡한 기분을 느꼈다. 과거의 태호라면 라파엘에게 직접 대가를 치르게 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증거와 내부 절차, 외부 수사를 통해 그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만들었다. 서진은 그것이 자신을 위해 꾸며낸 변화인지 의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태호는 그 이야기를 자랑하지 않았고 돌아오라는 요구도 하지 않았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짧은 메시지만 보냈다. 잘 지냅니까? 식사는 합니까? 처음에는 답하지 않았던 서진도 어느 날부터 한 줄씩 대답하기 시작했다. 밥 먹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처음으로 자신이 물었다. 당신은요? 3달 뒤 태호는 서울로 돌아왔다. 서진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고
업무를 모두 정리한 뒤에야 메시지를 보냈다. 두 사람은 처음 함께 국밥을 먹었던 성수동 골목에서 다시 만났다. 서진은 태호를 보자마자 그의 손부터 바라보았다. 검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녀의 시선을 알아차린 태호가 반지를 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그때 숨긴 거예요, 네. 우리 집안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왜 이제 보여줘요? 숨겨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는 반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꼭 끼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서진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 물었다. 유럽 일은 끝났어요. 완전히 끝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개입해야 하는 부분을 많이 줄였습니다. 합법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이미 분리 중이고요. 그는 말을 고르듯 잠시 멈췄다. 당신 때문에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난 그렇게 빨리 바뀔 사람도 아닙니다. 서진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스쳤다. 그건 좀 믿을만 하네요. 태호도 웃었다. 다만 당신에게 위험을 숨기거나 당신 인생을 대신 결정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몰래 사람 붙이는 것도. 태호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안 합니다. 차량 위치 확인하는 것도 안 합니다. 휴대전화 추적도 한 적 없습니다. 서진이 눈을 가늘게 뜨자 태호가 곧바로 말을 고쳤다. 당신이 납치된 날 한 번 했습니다. 서진은 기가 막혀 웃었고 태호 역시 따라 웃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에 과거와 비슷한 공기가 돌아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이제 적어도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한강 쪽으로 걸어가던 중 태호가 갑자기 멈췄다. 서진이 돌아보았다. 그는 평소처럼 확신에 찬 얼굴이 아니었다. 오히려 조금 긴장한 것처럼 보였다. 왜 그래요? 태호가 말했다. 전에 같았으면 아마 당신이 내 옆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랬겠죠. 그리고 안전을 이유로 선택지도 많이 없앴을 겁니다. 그것도 맞고 태호는 잠시 웃다가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내가 결정하지 않을게. 서진의 표정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태호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내 옆에 있을지 당신이 정해.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낯선 고백이었다. 서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몇 달 전이라면 그녀는 그의 권력부터 두려워했을 것이다. 이제는 알았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가 가진 세계보다 그 세계의 방식으로 자신까지 다루려 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남자는 처음으로 손을 내밀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 서진이 한 발 가까이 다가갔다. 조건 있어요. 태호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다. 말하십시오. 나한테 또 거짓말하면 끝이에요. 알겠으라. 나 몰래 내 인생 정리하지 말고. 네. 위험한 일 생기면 제일 먼저 나한테 알려요. 태호가 잠시 망설였다. 서진의 눈썹이 올라갔다. 벌써 싫어요.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위험도부터 계산했습니다. 그 습관부터 고쳐요. 태호가 결국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진은 그제야 그의 손을 잡았다. 태호의 손가락이 반사적으로 그녀의 손을 강하게 감싸려다 아주 잠깐 멈췄고 조심스럽게 힘을 풀었다. 그 작은 움직임을 서진은 놓치지 않았다. 몇 달 뒤 서진은 성수동의 옛 원룸 앞에 다시 서게 됐다. 태호가 그곳의 계약을 정리하러 가는 길에 낡은 냉장고, 작은 접이식, 식탁 일부러 오래돼 보이게 만든 셔츠들. 서진은 방 한가운데 서서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이걸 전부 일부러 만든 거였어요. 태호는 조금 민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은 옷장에서 낡은 셔츠 하나를 꺼냈다. 목 늘어나게 하려고 직접 빨았어요. 몇 번. 미쳤네. 그때는 필요했습니다. 냉장고에 라면만 넣어둔 것도 그건 원래 좋아합니다. 서진이 웃다가 침대 옆 작은 탁자를 발견했다. 바로 그날 아침 흰 봉투를 내려놓았던 자리였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어졌다. 태호 역시 그곳을 바라보았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내가 돈 놓고 간 거 아직 화나요. 태호는
진지하게 생각하다가 말했다. 조금, 아직도 평생 기억할 겁니다. 서진이 피식 웃었다. 그럼 이번에는 내가 물어볼게요. 얼마면 돼요? 태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가요? 그날 자존심 상한 거 보상. 태호가 천천히 가까이 다가왔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물러나는지 먼저 살폈다. 서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제야 그는 아주 낮게 말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 태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계속 옆에 있어주면 됩니다. 단 이번에는 계약 없이. 서진은 잠깐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그건 내가 결정한다고 했죠.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은 그의 셔츠 깃을 잡아 자신 쪽으로 조금 당겼다. 좋아요. 대신 이제부터 거짓말도 허락받고 해요. 태호가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거짓말을 허락받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남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태호의 웃음이 멈췄다. 서진은 뒤늦게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태호가 이번에는 손을 잡았다. 강하게 붙잡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면 언제든 놓을 수 있을 만큼만. 서진은 그 손을 피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서로 이해해야 할 세계가 많았고 태호의 오래된 습관도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결정하지 않았다. 사랑은 누군가를 소유하는 권력이 아니라 떠날 수 있는 사람에게도 진실을 보여주고 그 선택을 기다리는 일이었다. 강태호는 평생 수많은 명령을 내려왔지만 결국 자신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한 여자의 대답을 조용히 기다리는 일이었다. 그리고 윤서진은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다.